안녕하세요. 돈워리 PAP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이호영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니까 오늘이 벌써 이제 한 16번째 제가 이제 준비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있네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또 제가 이런 정보들 준비해서 전달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뭐 몇 번 했었지만 최근에 이제 좀 상표권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표권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정보 교류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돈워리 BAP 채널이 그래도 매주 조금씩 신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구독자가 2분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48명이 이제 구독하고 계신데, 저 지금도 이제 가끔 그런 생각해요. 나중에 이제 1400명 됐을 때 이 140명대에 제가 했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참 즐거워할까. 그때 참 앳됐다 이런 생각 가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1400명대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이제 녹화하는 스튜디오 오면서 이게 참 좀 더 이렇게 발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표권은 이제 저희는 뭐 이렇게 상호하고 상표하고 이렇게 이제 대부분 같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표권의 범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나만의 걸로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변리사분들이나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하면 이제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배타적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여러분들한테 알게 구체적으로 파악하실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기호입니다. 기호. 이제 로고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각 기업마다 로고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로고들이 상표권화 하기가 좀 수월하죠. 예. 그리고 이제 문자, 상호 이런 것들. 그다음에 도형, 예, 도형. 그다음에 이제 색채, 색깔 같은 거. 저희 뭐 아시잖아요. 삼성 파란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색채, 그다음에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보면 이제 뭐 도형이나 기호나 약간 유사한 형태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입체적인 형상, 뭐 비슷하죠. 예. 그리고 어떤 동작, 이런 것들이 상표권의 범주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은 아니지만 한 10년 이내에 좀 추가된 내용들이 있는데, 소리하고 냄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나라에도 소리 상표권은 이제 꽤 있고요. 냄새 상표권은 뭐 몇 번 출원은 있었지만 아직 등록된 건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상표권의 범주에 소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 그 뒤에서 세부적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이제 소리 상표권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국내 1호 소리 상표는 청정원이에요. 정정원 뭐 요거 있잖아요. 그리고 밑솔도 3개 음계로 구성된 요 국내 소리 상표 1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카카오톡 많이 쓰잖아요. 카카오톡에 카카오톡 딱 알림 뜰 때 오는 소리 있어요. 그죠? 물론 뭐 띵도 있고 땡도 있고 쇽 이런 것도 있지만 가토가 숑 요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톡 알림음으로 상표권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에도 이제 SK텔레콤 통화음이 있어요. 그죠? 띵띵 띠리링 띵 이거 있는데 요게 이제 상표권으로 등록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잘 아는 거예요. 뭐 그렇게 대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우수한 중견 기업이실 텐데, 장수산업 아시죠? 장수돌침대. 거기 회장님이 처음에 모델로 직접 나오셨잖아요. 지금도 나오시고. 별이 5개. 이게 이제 장수산업의 소리 상표권입니다. 그래서 별이 5개.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5개입니다. 요게 이제 상표권으로 장수산업에서 취득한 내용이에요. 요 장수산업 회장님은 제가 한번 직접 상담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회장님 방에 들어가면요, 이 사면에 이렇게 서류함이 이렇게 있어요. 서류 수납함이 있는데, 그게 전부 특허 내지는 상표권 소송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딱 가서 만나 뵙고 느낀 거는, 아, 전문가시구나. 웬만한 변리사님보다도 이 소송이나 이 상표나 이런 특허에 대해서 훨씬 더 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소송들을 다뤄보셨기 때문에 이게 특허 심판원이나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싸움이 벌어지는지도 잘 알고 계시고, 그런 것들을 뒷받침했던 그 또 본사 직원분들이 계신데, 그 본사 직원분들도 아주 굉장한 또 수준급의 그런 소송 실력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수 산업이 특허나 이런 그 배타적 권리에 대해서 지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고 있다. 이런 비슷한 기업들이 반도체에도 몇 군데 있죠. 네, 그래서 이 장수 산업은 뭐 이런 그 상표권 소리도 있지만 특허권에 대해서도 아주 넘을 수 없는 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통적이죠. 되게 유명한 거. 저희 아버님 때부터 나오던 건데, 용각산 광고 있잖아요. 보령제약에. 이 용각산 광고에 우리가 유명한 게 보면 이 소리가 아닙니다. 뭐 이거 나오잖아요. 보령제약 용각산 광고에 이 소리가 아닙니다가 상표권, 소리 상표권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가 이제 되게 유명한 이제 그런 상표권이에요. 근데 냄새는 아직 저희 나라에는 없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옷 회사, 의류 회사에서 그 매장에 딱 들어가면 나는 그 냄새를 갖다가 상표권화 했다고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나라에서는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좀 더 보수적이지 않나, 냄새 부분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저희 나라 음식에 감칠맛이 있는 것처럼 냄새에도 아주 다양하게 조금 바꿀 수 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나라 사람들이 더 예민해서 그걸 배타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도 더 어렵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소리 상표권, 요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도 며느리도 몰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참 소리 상표권 잡으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들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냄새 상표권,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나라에서는 2건 출원해서 이제 2건 다 거절된 내용입니다. 냄새가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냄새 상표로 등록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바닷물 냄새 쫙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등록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옷 매장에 갔는데 어떤 향수, 이런 것들은 이제 자연의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가능은 한데, 생수의 물소리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안 됩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을 갖다 상표권으로 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명사들 있잖아요. 명사는 상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사를 내가 상표로 해야 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로고 같은 경우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것 중에 이제 기호나 도형, 뭐 홀로그램, 입체적 형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상표로 잡아서 이제 하는 경우들은 있죠. 냄새 상표권 사례 중에 또 뭐가 있냐면 외국 사례입니다. 네덜란드 테니스공 회사가 이 공에서 신선한 풀냄새가 나도록 이제 냄새를 상표권으로 등록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 독일의 이제 토너 회사인데, 이 토너에다가 레몬 향하고 아몬드 향을 넣어서 냄새 상표권으로 등록한 한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유명한 장난감 회사가 헤지브로의 색깔 찰흙인 플레이도에다가 특유의 향을 넣습니다. 그래서 그 플레이도 이 찰흙에서 그걸 만지면 특유의 어떤 향이 나도록 그거를 이제 냄새 상표권으로 등록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보시면 테니스 공이다, 뭐 토너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헤지브로의 이제 그 찰흙, 색깔 찰흙, 플레이도의 특유 향, 이런 것들은 이제 어렸을 추억을 담아주는 그런 냄새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한 상표권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서 파생되는 사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면, 저희 나라에도 왜 지금 사업을 영위로 오랜 기간 하시는 기업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그 기업체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상표권화해서 꼭 그 문자뿐만 아니라 뭐 이런 냄새나 소리나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정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그냥 저희 다 알잖아요. 그죠? 이거 다 아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청정원에 무슨 그 광고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상표권 때문에 중소기업 3군데가 붙은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재밌었던 건 3군데에서 각각 연락이 왔는데 제가 다 출장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대표님들하고 다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음료청 있잖아요. 음료 엑기스. 음료 엑기스를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특유의 단어, 명사였었는데, 그거를, 명사기 때문에 영어 단어였었는데, 그거를 이제 상표로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앞뒤로다가 혼합해가지고 상표권화 한다던가, 아니면 그 로고로다 잡는다던가, 뭐 이제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상표권을 한 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업계에 처음 들어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세 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 상표권을 갖고 있는 회사는 유통회사 있었고, 두 개 이제 제조회사들이 요거 같이 붙은 거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제일 먼저 상표권 특허 내신 분이, 그거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매출 한 10억 정도 하는 회사였었는데, 그 경쟁에서 살아남으면서 매출 한 200억대 이상의 해외 수출까지 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그 상표권은 사실 이분이 만든 건 아니었었어요. 이분이 만든 건 아닌데, 원래 그 상표를 이용하던 직원이 있었거든요. 이제 동업자가. 그 동업자한테 이 상표권이 중요해 보이니 이 상표권을 등록을 해라 라고 이제 몇 번을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증인들도 있는 거죠. 직원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뭐 한다 하고 한 2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상표권을, 네가 정 안 내니까 그럼 내가 상표권을 내겠다. 그래서 이분 직접 상표권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쪽에서 예를 들면 직무발명을 하고 치면은 직무발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해라 해도 신고를 안 하니까 그냥 이 회사에서 대표님이 이렇게 직접 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제 상표권의 권리자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 직원이 이 상표권에 대해서 그 상표권 내 거다, 왜 당신이 갖고 있냐, 우리 대표님한테 이제 소송도 걸었어요. 그렇지만 이 중간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그걸 가져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대표님의 소유의 상표권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랑은 좀 차이 나는 경우겠지만, 그 상표권을 공동 지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A가 99%의 지분을 갖고 있고 B가 지분 1%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1% 가지신 분들이 문제를 삼을 때도 있고, 99% 지분 가진 분이 이제 문제화 시킬 때도 있는데, 주로 이제 이 99% 가지신 분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지분이 99%인데 저 1% 가진 친구가, 공동 권리자가 이 상표를 맘대로 쓸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직접 사용하는 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직접 사용하는 거에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사용권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둘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분이 서로 99대 1이라도 공동 지분이기 때문에, 만약 A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사용권을 주려고 하면 B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B의 동의가 없으면 전용실시권 계약서가 있는데, 그 전용실시권 계약서에 그 권리자 2명의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물론 B는 더더욱이 1%밖에 없다고 해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공동지분이라 하더라도 A의 허락이 없으면 이거를 남한테 줄 수는 없어요. 본인이 직접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B가 이 사용권에 대해서, 보통 공동지분 가지신 분들이 이제 분란이 나죠. 분란이 나서 이제 헤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뭐 대기업, 중소기업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나가게 되면 이제 걱정은 그거죠. 저 친구가 나가서 저 사업을 직접 하면, 예를 들면 아까 청정원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청정원이 그 CJ 건데, CJ였던 공동 권리자가 나가가지고 정정원 그리고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장하겠죠. 네.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든 공동 권리 상표권은 둘 다 사용이 가능하다. 직접 사용하는 거는.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표권 양도 양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상표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무형자산, 지식재산권,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양도 양수, 서로 이제 사고 팔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3자들끼리 사고 파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상표를 갖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 상표를 내가 사고 싶다.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나 시가평가를 해보니까 뭐 2억이 나왔어. 근데 제가 이 제3자한테 10억에 판다. 문제 별로 없어요. 왜냐면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시가보다 비싸다 싸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국세청이 크게 문제 삼지 않거든요. 그리고 가치 2억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게 2억짜리인지 10억짜리인지 알기 힘들어요. 제가 웃긴 사례 하나 말씀드릴까요? 출원인이 특허사무소에다가 출원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언제까지 출원해달라고 욕을 했어요. 그런데 이 특허사무소에서 그 출원일을 지키지 못하고 3일인가 늦게 출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출원인이 딱 나중에 보니까 경쟁사에서 그 출원일 이틀 후인가에 출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3일 후에 했잖아요. 그런데 특허가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 출원인이 그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특허사무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어요. 저도 그랬는데 이 출원인이 계산한 이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였었냐면, 예를 들면 300억이 나왔다 그래요. 300억이. 그 특허사무소가 300억 내면요, 뭐 내지도 못하죠. 파산이죠, 대부분은. 그렇게 뭐 300억씩 가진 특허사무소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죠? 특허 법인이라고 그래도 마찬가지죠. 로펌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누가 그런 걸 300억씩 물어주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특허 가치 평가를 했는데 300억이 나온 거예요. 이 특허사무소에서 난리가 났죠. 또 특허사무소에서 이거를 특허 가치 평가를 다시 했어요. 얼마 나왔을 것 같으세요? 3억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300억 대 3억으로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결과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특허 가치라는 게요, 3억하고 300억 정도의 차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막 갭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를 갖다가 뭐 정식 가치가 3억이다 300억이다 정하는 건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도 감정평가사가 특허권을 평가하느냐, 또 회계사가 특허권을 평가하느냐, 또 변리사가 특허권을 평가하느냐, 이 세 직종은요, 이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다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전문 자격사들이거든요. 그때 법원에서도 이 세 직종에서 평가를 해오면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평가사 뭐 3억, 뭐 회계사가 했더니 30억, 변리사가 했더니 300억.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어느 걸 채택하느냐? 법원에서는 무조건 평균값이죠. 300, 3억, 30억, 300억 더해서 나누기 3. 아니면 가중평균 해가지고 가중평균으로 이제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상표권 가치를 산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매기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상표권 가치 매기는 방법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기보입니다. 기술보증. 기술보증에 가면요, 이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용이 있어요, 비용이.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리사는요, 1,000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런데 기보에 가잖아요?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 이제 나라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을 해주고, 실제로 출원인이나 그 가치 의뢰자가 낼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이제 가져갈게요. 별로 정부 지원이 없으니까 내가 그 돈을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10년 전에 할 때는요, 3,000만 원이었었어요. 특허 가치평가하는데 3,000만 원 나와요. 내 가치평가할 때 5억 나왔어요. 그러면 이 수수료만 벌써 거의 10%, 7% 정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네 가지 경우가 특허 가치평가하는 거는. 네. 이 네 가지 경우로 여러분들이 특허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표권 양도 양수를 이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상표권은요, 상표법에 보면 법인이 설립된 이후에 그 내부적으로 상표권을 획득을 하잖아요. 그러면 법인하고 그냥 공동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특허법하고 다르게 상표법에는 그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권리자가, 상표권자가 거기에 뭐 2호형 이렇게 뭐 아무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아무개가 그 100% 권리를 갖느냐? 법원에 가면 그렇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50%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대표이사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기 법인으로 소속 법인으로 이제 양도양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물론 이제 법인 입장하고 대표이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요거 하나 좀 문제 될 만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할게요. 무형자산, 이런 배타적 권리, 특별권, 상표권,
이런 것들을 그 법이 대표이사 개인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분명히 법인은요, 법인하고 개인하고 달라요. 그래서 대표이사는 임명직이잖아요. 이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 사표를 낼 수가 있어요. 대표이사가 주식 50%, 100%를 갖고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내세우고 자기는 다른 법인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ABC라는 상표권이 있는데 이 상표권의 주인이 권리자가 상표권자가 대표이사예요. 근데 이 법인은 이 ABC라는 상표권으로만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대표이사가 ABC 상표권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그럼 이 법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BC라는 상표권을 이용을 못하거나 ABC라는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이 상표권자 전 대표이사한테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이 상표권 사용을 불허해. 이거 내가 딴 데다가 전용실시권 줬기 때문에 너네는 쓸 수 없어 라고 하면 이 법인은 어떻게 돼요? 네, 그 상표권을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인의 어떤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법인이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이 법인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고용을 하고 있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세금을 내고 국세를 지방세를 내고 있고 소득세 납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법인이 이 상표권을 못 쓰고 이래서 망하게 되면 직원들이 실직을 하게 되고 이 회사가 망해서 주주들도 같이 뭐 망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세금의 어떤 원천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법인이 이 대표이사의 상표권을 매입을 하려고 해요. 매입을 합니다. 그럼 그게 불법일까요? 불법이 아닐까요? 이제까지 국세청은요 이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엄청나게 많은 세무조사라던가 아니면 그런 그 상시 조사를 통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파헤치고 들었고 파헤친 결과는 항상 같았어요. 이거는 법인 소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법인에 파는 거는 문제가 된다. 항상 이런 식의 논리를 갖고 접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국세청의 굉장히 그 편협된 시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 대표이사가 갖고 나갔을 때 이 회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세청이 볼 때 중소기업을 되게 구멍가게로 취급을 해요. 어쩔 때는 뭐 절차를 거쳤냐 그래가지고 뭐 주주총회 했냐 이사회 했냐 뭐 대표이사 결재를 받았냐 중간 과정에 누가 결재를 했냐 뭐 이런 거 엄청 따져요. 또 절차 따질 때는. 그런데 또 이렇게 양도양수 업무를 따질 때는 야 중소기업에서 그게 뭐 대표이사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뭐 양도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어차피 다 법인 거 아니야? 또 이런 식으로 붙여요. 이게 시각이 이제 세금 뜯어내는 시각인 거죠. 이제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표권을 갖다가 이 기업 내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여태까지는 국세청의 일방적인 아주 협소한 시각을 가지고 결정하는 대로 저희가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이 중소기업 쪽이라던가 이제 기업 같은 데서 좀 이슈되고 논의돼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좀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이런 그 내용들을 인수인계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표권은 법인이 설립된 다음에 발생하는 것들은 전부 공동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법인에 이 상표권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양수 할 때에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나 또 그런 그 시가평가라던가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 써셔서 전문가나 또 이런 그 저 같은 컨설턴트한테 조언 받으시기를 검토 받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